그 현대적 변천을 주제로 서강대 명예교수님이신 오병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오병선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발표가 30분? 네, 30분이면 지금 3시 15분인가요? 제 시계로 13분. 3시 13분부터 3시 43분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그로티우스 국제법에서의 징벌적 전쟁의 의의와 그 현대적 변천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로티우스 국제법에서의 징벌적 전쟁의 문제, 17세기 초 국제법에서의 징벌의 문제,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유로서의 징벌권, 이어서 징벌적 전쟁으로부터 인도적 간섭으로의 변환, 인권 피해자 자위권의 후견적 행사로서의 인도적 간섭, 그 다음에 이어서 인도적 간섭으로부터 보호 책임으로의 변천, 국제사회의 수탁자 의무 수행론,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서론.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추축국 중의 하나인 일본에 대하여 침략 행위를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징벌적 전쟁의 개념은 근대국제법의 저수지인 17세기 초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 이래 전쟁과 징벌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그 정당성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체제에서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 사용만이 허용된다고 인식함이 보통입니다. 즉 1928년 부존 조약이라고 불리는 브리앙 켈로그 조약 이후 국제 분쟁의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에 의한 복구, 리프라이절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보편적으로 금지된 것은 1945년 유엔 헌장 체제의 도입 이후입니다. 유엔 헌장은 전쟁의 금지 대신 유엔 안보리의 통제하에 힘의 사용, use of force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힘의 사용, 통상 무력 행사로 이해하죠. 자위권 행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하는 불량 국가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생션, 제재만 가할 수 있을 뿐으로 이해합니다. 통상 보복, 금융거래, 차단 등 경제적 봉쇄, 외교관의 추방이 징벌, 파니시먼트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가 영국에 거주하는 자국인인 이중 스파이를 화학물질로 독살하고 정보 탈취, 국가기관 정보망 해킹 등의 행위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수십 명을 추방하였는데 미국 및 다른 EU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여 자국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외신에서는 punishment of bad behavior, 징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9년 코소보 사태에서 인종청소의 범죄를 자행하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를 저지하고자 네이토군이 사라예보를 공습하는 등 무력 사용으로 개입하였는데 이를 인도적 간섭에 근거한 무력 행사로 정당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찬반양론이 비등했죠. 2011년 리비아의 내전에서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자행될 때 유엔 안보리의 요청으로 국제사회가 무력 간섭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였는데 이를 국제적 보호 책임의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7세기 초의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의 개념과 현대적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 책임의 수행을 위한 무력 사용에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고 그 개념의 변천에는 어떤 사유와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이 연구의 초점입니다. 이어서 그로티우스 국제법에서의 징벌적 전쟁의 문제, 17세기 초 국제법에서의 징벌의 문제, 16세기부터 17세기 초는 서구에서 대항해 시대 이래 해양 강국들이 동방의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 해상 교섭을 강화하며 독점적 중상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 각국들은 종교전쟁, 30년 전쟁의 과정 속에서 무정부주의적, 패권주의적 국제 질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비토리아, 프란치스코 수아레스, 알베리코 젠틸리 등의 정전론, 저스트와 시오리에서 영향을 받은 휴고 그로티우스는 전쟁의 정당한 원인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전쟁을 하느냐? 첫째, 자위권 행사. 둘째, 빼앗긴 재산의 회복. 셋째, 채무자로부터의 채권의 상황. 넷째, 위법 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징벌. 여기서 징벌, 형벌, 파니시먼트의 행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정전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의 포획법론과 전쟁과 평화의 법의 대주제입니다. 이 포획법은 1604년에서 1606년에 쓰여졌는데 실제 출간은 186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이론적 체계를 세워서 논설하는 것이 그의 1625년에 출간된 전쟁과 평화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17세기 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사이에 징벌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1603년 2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단이 포르투갈의 동인도 무역선 산타 카타리나 호를 싱가포르 근처 말라카 해협에서 납포 후 선박과 포획한 상품을 전리품으로 획득하였습니다. 향신료, 사향, 중국산 비단 등 엄청난 고가의 적재 상품을 포르투갈과의 징벌적 전쟁에서 노획하였다고 주장하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이 전리품을 암스테르담 해상법원에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경매에 붙였습니다. 사실상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동인도 회사의 선단의 제독인 자코프 반 헨케클은 1604년 그와 사촌간인 휴고 그로티우스에게 포르투갈의 무역선 산타 카타리나호를 납포하고 적재 상품을 포획한 행위를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법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로티우스의 변론, 네덜란드 측의 납포와 포획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론으로 그로티우스는 먼저 1605년경 포획법론을 전술하고 그 일부를 자유해양론 마레 리베룸 더 후리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측의 그로티우스의 변론에 대하여 즉시 이를 비판하는 스코틀랜드 센트 앤드류스 유니버시티의 법학 교수인 윌리엄 웰워드의 폐쇄해양론 마레 클라우즘이 발표되었고 포르투갈 측의 동인도 통상행위는 국제법상 정당하며 네덜란드 측의 탈취행위는 위법하다는 포르투갈의 수사이며 유니버시티 발라돌리드 법학 교수인 프란치스코 프레이타스의 반박문이 1625년에 제출되었습니다. 프레이타스의 논변은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함께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중재로 체결한 1494년의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기초하여 포르투갈의 동인도 통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유럽 대륙의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대서양 및 태평양상의 새로운 분계선을 긋고 서쪽은 포르투갈, 동쪽은 스페인이 관할하는 내용을 담은 기하학적 영토 분할 조약입니다. 웰워드의 폐쇄해양론은 스코틀랜드의 북해상에서의 어업권 확보를 위한
해안선으로부터의 100마일 관할권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이내는 폐쇄해양이라는 주장입니다. 영국의 법률가인 존 셀드는 이와 유사한 폐쇄해양론을 1635년에 주장하였는데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티우스는 이 포르투갈의 산타 카타리나 호를 납포하고 이를 경매에 붙이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하였다고 했는데 정당한 전쟁의 이유로서 징벌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전쟁의 정당한 이유에 대응하는 자연권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로티우스는 자유권, 사적 소유권, 채무를 상환받을 권리, 징벌권과 같은 자연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쟁이 적법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네 가지 자연권은 네 가지 전쟁의 정당한 이유인 자위, 소유권의 회복, 채무의 징수, 징벌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로티우스의 자연권 체계와 전쟁의 정당한 이유.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권리의 관념을 논하면서 사람과 관련하여 주관적 권리라는 관념을 도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리는 사람의 도덕적 성질이 되고 어떤 것을 적법하게 갖거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땅에 대한 지역권과 같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 권리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도덕적 성질이 완전할 때 권능이라고 하고 불완전할 때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로티우스는 완전한 도덕적 성질을 띤 권능만이 엄격한 의미의 자연적 정의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의미의 자연적, 법적 권리인 파쿨리투스는 고난, 소유권, 채권자의 계약성 권리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자신에 대한 고난, 즉 자유와 노예 소유자의 고난과 같은 타인에 대한 고난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로티우스는 자신에 대한 고난인 자유는 사적 소유권과 계약성의 권리와 함께 주관적 권리를 구성하고 이러한 권리를 불법대로 침해하며 피해를 야기하면 징벌권 같은 네 번째 주관적 자연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법상의 형사소송 모델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그로티우스는 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만이 정당한 전쟁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리를 침해한 것이 위법행위가 되고 로마법상의 구제수단인 소송에 상응하는 전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티우스는 로마법의 기초에서 키케로의 법이론의 기초에서 그리고 자연권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포르투갈의 이 산타 카타리나 선박을 납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인문주의자인 그로티우스가 1604년 동인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설한 법률 의견서인 포획법론은 그로티우스의 자연권론을 내용으로 하며 동인도와의 통상의 자유 및 그 전제 조건인 해양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산타 카타리나호의 납포는 동인도와의 교육상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부정당한 요구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의 부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로티우스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동인도 회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항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주권국가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랬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오늘날 국영기업과 같이 이제 국가기관의 일부였습니다. 둘째, 동인도 회사가 설사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산타 카타리나호의 납포는 자연법상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자연법상 모든 유역의 공유물로 부여된 공해를 독점하는 것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동인도 회사의 징벌권을 발생시키고 동인도 회사에게 전쟁의 정당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로티우스는 위법행위를 단순한 사적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로 구별하여 징벌을 야기하는 것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개념 구상과 유사합니다. 또한 징벌권의 행사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적 당사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로티우스는 울피아누스가 학설 휘찬에서 다이제스트에서 재산권의 양도 요건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징벌권에도 적용하라고 합니다. 집정관의 권리는 국가 구성원들부터 나온 것이고 징벌권도 국가 구성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티우스는 징벌권은
국가 성립 이전에 개인들에게 이미 부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 이래 근대 정치 사상자 전문가인 리차드 톡 교수가 지적하듯이 그로티우스가 주장하는 징벌에 대한 자연권은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범법자에 대한 징벌권을 갖고 자연법의 집행자이다 라고 하는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로티우스가 포획법론의 한 장에서 주장한 것은 19세기까지는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 로크와의 유사점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존 로크가 그로티우스 이후에 이제 이 통치론에서 주장했는데 존 로크는 그로티우스의 이 주장을 보지 않고 낸 의견인데 이렇게 우연하게 상당히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어서 동시대에 거의 같은 의견을 이렇게 이론가들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로티우스는 징벌권을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티우스는 징벌에 대한 자연권을 악행은 교정되어야 한다라는 로마법의 법원에서 도출하였습니다. 그로티우스의 징벌론은 배분적 정의에 반대하여 위법행위의 교정에 관련된 보상적 정의 또는 교정적 정의의 이론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징벌권은 피해자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여 징벌권의 행사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획법에서의 이론인데 이게 1625년에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이제 다시 세련되게 정리됩니다. 자신의 고국인 네덜란드에서 신학적이고 헌법적 갈등에 휘말려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1621년 연합주로부터 도피하여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1625년 출간된 전쟁과 평화의 법은 초기의 포획법과는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징벌에 대한 자연권을 포함하여 주요 논술은 초기의 저술을 상세하게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획론과 달리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그로티우스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일으키는 사적 불법행위와 징벌권을 부여하는 범죄적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즉 교정될 수 있는 사적 불법행위를 징벌될 수 있는 행위인 범죄적 불법행위와 구별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그로티우스는 징벌의 자연법적 성격을 키케로가 수사학에서 논하는 징벌의 정의를 인용합니다. 징벌에 대한 자연권은 군주나 영역 내의 시민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자연법적 질서를 심하게 위반한 경우 매 군주에게 징벌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제 나중에 인도적 간섭이라고 하는 이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상으로 이제 전이합니다. 그로티우스는 징벌의 목적과 규범적 정당화 이유를 세 가지로 듭니다. 첫째, 징벌은 위법행위자를 교정하고 그로 인해 개선시키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둘째, 징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교환적 정의를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셋째, 어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위법행위자에게 징벌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적 목적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셋째는 명백히 결과론적 목적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의무론적, 응보론적 또는 결과론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그의 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 제20장 제40절에서 전체가 제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제2권에서 징벌적 전쟁의 수행자와 관련하여 전 세계 스페인의 살라만카 학파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스페인의 살라만카 비토리아고 수아레스 사람이 주장한 것과 반대해서 전쟁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국가가 수행한 것이라는 비토리아 바스케즈 아조르 몰리나의 견해와 반대로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으로 도출되는 징벌권은 반드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사회 누구나 다 이 자연법과 자연권에 의거해서 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이어서 이제 징벌과 공과 응분. 왜 이 징벌이 필요하고 징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징벌은 공과 응분, 즉 교정적 정의
또는 교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1920 이제 그로티우스의 이 전쟁과 평화의 법을 1921년 카네기 재단에서 발주해 가지고 켈시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영어본은 오늘날 이제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이 징벌의 기본적인 그 취지는 공과 응분, 메리트, 디저트 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게 이제 징벌을 하는 의미다. 그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넘어서 징벌적 전쟁으로부터 인도적 간섭으로의 변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의 개념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인도적 간섭과 오늘날에 말하는 보호 책임으로 넘어가는 그 가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로티우스의 국제적 징벌 이론은 오늘날의 국제법 단론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현저한 최근의 사례로서 2013년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이 알-아사드 대통령의 내전 과정 중 자국민에 대해 독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영국은 시리아의 자국민에 대한 화학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무력 행사로 해서 징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로티우스 이론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유엔 안보리의 수권이 없더라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는 처벌될 수 없다는 상태도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로티우스 이론을 바로 상기하게 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의 시리아에 대한 무력 간섭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인정하는 국제법학자들은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유엔 헌장에 무력 자유권 행사 이후에는 무력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을 이제 비롯해서 이와 같은 시리아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이때의 그 논리적인 근거로는 바로 이 그로티우스의 이 사상에서 이제 유래한 징벌의 개념이 이제 등장했는데 왜 오늘날 이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개념이 이렇게 힘을 잃고 살았느냐 하면 그동안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로티우스를 비롯하여 이 자연법 학자들의 이와 같은 국제법 이론이 많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약소 국가를 착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이제 비판 때문에 이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의 이 인도적 간섭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이 새로 등장합니다. 144페이지 이제 맨 위인데요. 영국의 국제법학자 헐시 라우터 팩트 교수는 그로티우스의 저술에서 인도적 간섭 원리의 최초의 유권적인 언명이 인도성에 대한 포악행위가 개시될 때 국내 관할권의 전속성은 중지된다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로티우스 전에 근대 국제 자연법론가 국제법학자들인 빅토리아 수아레스 젠틀리 등의 전술에서도 인권의 현저한 유리는 정전론의 요소인 전쟁 개시의 정당한 근거로 취급하였고 이것을 현대 국제법학자들은 이제는 징벌이라는 개념 대신에 인도적 간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이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로티우스는 전쟁 수행의 정당한 이유로 사람과 영토의 방어, 피해 국가에 대한 피해 전보, 위법행위지 않는 징벌의 부에 충분한 정당화, 비용과 해악이 전쟁 수행에서 생기는 편익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 전쟁은 최우선인 점을 들면서 이 인도적 간섭을 정당화합니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과 국제법 하에서 인도적 간섭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도적 간섭에 대해서 오늘날 국제법학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국제법학자들은 이제 법실중주의에 입각해서 인도적 간섭도 허용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관습국제법의 근거에서 인도적 간섭의 허용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로티우스의 이와 같은 이론을 들고 있는데
이 그로티우스의 이론의 약점은 바로 이 인도적 간섭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날 이제 이 실증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학자들이 이제 회의론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 인도적 간섭에 대한 그 정당화가 약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14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그로티우스처럼 직접적으로 자연법에 기초한 인도적 간섭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신 국제 관습법에 기초하여 인도적 간섭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들이 소수이지만 유력한 학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법실증제 입장에 따라 유엔 헌장의 원칙적 무력 사용의 금지, 예외적으로 자위권 행사만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인도적 간섭에 기초한 무력 행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무력 행사는 유엔 안보리의 관할의 통제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예일 로스쿨 국제법 교수인 한국계 국제법 교수 해럴드 홍주 고 교수는 2017년 4월에 발표한 이 에세이에서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무관 시민에 대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폭격을 한 것을 비록 유엔 안보리의 사전 수권이 없었더라도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을 위반하는 불법적 침략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 즉 인도적 간섭에 기한 정당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이제 이게 해럴드 공주 교수가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여섯 가지를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정당합니다. 146페이지. 그다음 인도적 간섭으로부터 보호 책임으로의 변천, 국제사회의 수탁자 의무 수행론. 최근 미국의 국제법학자 에반 제이 크리들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이론에서 제기되는 인도적 간섭을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법 및 국제법의 온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벌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이론. 둘째, 어느 국가의 압제자의 포악한 통치로 감내할 수 없는 참화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임시적 법적 후견자로 인도적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이론. 위의 두 이론은 자연법 이론에 대한 회의론과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우세로 오늘날 부정적 평가를 받고 논의의 대상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즉 인도적 간섭이 기본적으로 징벌적 성질이라는 그로티우스의 이론은 오늘날 실무에서 인도적 간섭이 1차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147페이지. 인도적 간섭에서 간섭국가의 후견자 역할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견자 역할은 가디안십인데요. 선의 인도주의의 형태로 식민 종주국의 약소국가에 개입하더라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인도적 간섭의 적법적 여부를 간섭국가가 후견자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크리들 교수는 그로티우스의 인도적 간섭 이론을 후견자, 피후견자, 가디안 vs 워드 릴레이션십으로 보는 대신에 신탁자, 수탁자 관계, fiduciary 릴레이션십에 기초하여 이해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탁자 역할에 따르면 타국의 인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섭하는 국가는 압제받는 피해 국민의 정당 방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무력 행사는 오로지 피해 국민을 구제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수탁자 국가는 피해 국민과 상담하고 구호고정성의 선언을 존중하며 간섭받는 국가 내에서 무력 행사를 규율하는 국제인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의 fiduciary relationship 수탁자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의 보호 책임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보호 책임의 근거가 뭐냐? 그것을 이제 이론장으로는 이렇게 수탁자 관계 이론, fiduciary responsibility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출발해 가지고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식의 인도적 간섭,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 148페이지.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 논의가 현대적 상황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현대국제법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무력 행사의 금지, 제51조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 행사의 예외적 허용 등을 통하여 징벌적 전쟁 개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티우스가 자연법과 자연권 개념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징벌적 전쟁 논의는 사실상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제법 논의에서도 인도적 간섭의 허용에 대한 관습국제법의 존재와 관련하여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개별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무력에 의한 인도적 간섭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최근에 대체적 개념인 보호책임의 의무를 행사할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국제질서를 교란하거나 파괴하거나 인도에 반하는 인권 유린 행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는 개별 국가의 행위에 대해 아까 앞에서 예를 들은 이제 시리아의 경우죠. 알아사드 이제 정권 개별 국가의 행위에 대해 제3자의 국제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의 남용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여기서 징벌적 조치의 명분은 국제사회에서 교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인도적 간섭 이론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유엔 체제하에서 안보리가 통제하는 무력 사용만 허용될 뿐이고 이는 침해된 인권의 회복 질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가 인도적 간섭 대신에 보호 책임을 수행할 때 법적 한계는 무력 행사국이 수탁자 관계에서 부여하는 충실 의무, 배려 의무, 피해자 관점의 중시 의무, 자국의 사적 이익의 도모 금지 의무를 지키는 것에 국한됩니다. 둘째, 주권국가의 인권 보호의 수탁자 지위 이론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티우스가 제시하였던 자연법이나 올바른 이성에 기초한 징벌적 전쟁이나 인도적 간섭 이론의 오늘날 법실 증제와 법적 가치의 다원주의가 우세한 국제관계에서 적실성을 갖고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로티우스 이론이 추구하려는 징벌적 전쟁의 이유의 명분으로서 국제사회의 공과 응분, 메리트, 디저트, 교정적 정의의 실현 필연성은 오늘날에도 무시할 수 없는 국제법질서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권의 보장,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 책임의 수행도 그 이론적 맥락과 근거는 결국 근대 국제법의 아버지인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이론에서 그 정신적 원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권국가의 역할은 정의 실현의 도구로서 인도성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법학자 캠브리지 대학의 국제법학자 벤베니스티 교수의 2013년 논문이 그런 취지를 쓰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시간을 다소 초과했나요? 아니면 거의 마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병선 교수님께서 국제법 근대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통칭되는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에서부터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그 인도적 개입의 그 원천을 찾으신 상당히 흥미롭고 아주 유익한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 계신 우리 정민정 박사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민정입니다. 네, 존경하는 오병선 교수님 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 논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징벌적 전쟁론,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뜻 볼 때에는 국제법 역사, 법 철학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들을 보면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북한의 뭐 핵미사일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 내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게 15페이지에 불과한 글이어서 처음에 받을 때에는
짧은 분량의 글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을 읽으면서 한국의 그런 맞닿은 현실과 맞닿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글을 쓰시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국제법에서는 자위권 아니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지만 무력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국가의 의지나 능력이 없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정의의 공동 상태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이제 법적 흠결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죠. 뭐 유엔 개혁 문제는 사실 너무나도 요원한 좀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실적으로 나온 대안이 이제 강대국들이 인도적 간섭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불법적인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적 간섭의 그러한 뿌리가 되는 이론이 그로티우스의 직멸적 전쟁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셔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로티우스의 그 전쟁론을 보게 되면 일단 전쟁관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전쟁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문명화된 인간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허용되는 상황이 뭐 정당방위, 소유권 회복, 채무 상환 그리고 이제 징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앞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권리가 있는 것을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는데 이제 징벌적인 그러한 전쟁도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볼 때에는 많이 낯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티우스의 그 징벌적 전쟁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간의 그런 포르투갈의 이제 산타 카타리나 호를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네덜란드와 관련이 있는 그 동인도 회사의 선박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에서 납포 포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로티우스가 이제 법률적인 논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재미있게 또 워낙 사례가 이제 재밌어서 이제 잘 읽었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고전적인 주제이긴 한데 현대 국제사회에서 그로티우스 국제법의 징벌적 전쟁의 이의가 어떻게 재조명될 수 있는지 이 글에서는 잘 이제 끝까지 이렇게 글의 흐름을 잃지 않고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에는 인도적 간섭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론 사실 그것보다는 뭔가 변증법적으로 보호 책임을 마지막에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유엔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유엔 안보리인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뭐 인도적 간섭이든 그 뿌리가 되는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관이든 어찌됐건 약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그 해결책으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의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보호 책임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론이나 아니면 이제 인도적 간섭은 기본적으로 후견인, 피후견인 이렇게 관계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해도 후견인이 보기에 피후견인에게 이익에 맞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보호 책임은 조금 다르게 신탁 관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자의 의사에 맞게 수탁자가 따라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어서 보호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개입을 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거를 막을 수 있고 또 남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적 의무와 강행 규범 위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처를 하기 어렵고 하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현실적 대안 이론으로서 보호 책임이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강대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호 책임이 이제 잘 이제 운영이 되겠죠. 보호 책임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인도적 간섭과 같은 또 그로티우스 전쟁 논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어찌됐건 국제법적으로 잘 운영해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징벌적 전쟁론 그리고 인도적 간섭, 보호 책임론 이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안심을 했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그로티우스의 이제 징벌적 전쟁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이론으로 처음은 생각을 했는데 그로티우스도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올바르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그리고 약자나 그리고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깔았던 거를 보아서 그로티우스도 그렇게 극단적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간섭에 있어서도 인도적 간섭도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론과는 다르게 방어적 성격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적 책임은 무력 사용이 오로지 이제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그런 유엔 안보리와 그리고 인도적 간섭을 하는 국가 간의 책임 이런 관계 문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또 뭐 그 실제로 간섭을 하는 국가의 충실 의무라든가 아니면 보호를 받는 국가의 관점을 중시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보호 국가가 자기 개별 국가의 이익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호 책임에 있어서는 이전에 그로티우스의 징벌적 전쟁론 그리고 인도적 간섭 그거를 상당히 이제 제어하는 그러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한미 관계랑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랑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않는데 지금의 이제 이런 논의들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한반도가 어찌됐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러한 관계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을 이제 조금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올바른 그 로드맵에서 그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뭐 조건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뭐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한국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초동 대응 조치가 가능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건이나 시기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군사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전자권 전환에 관련하여서 지금 이 논의를 바탕으로 뭔가 규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서 같은 게 혹시 있을까? 혹시 조금은 정확하게 지금 이 논문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피폐한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규범적인 시사점 이런 것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두 가지 질문을 하셨고요. 한미동맹 로드맵과 전자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발제와 토론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데 혹시 뭐 답하실 수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예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바로 우리
오 교수님께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민적 박사님 좋은 유익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박사께서 잘 요약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질의해 주신 부분이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 발제한 그 주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하는 그 점을 이제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과 의무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우리가 한창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을 이제 받고 저쪽에서 이제 핵무기 뭐 실험을 자꾸 하고 이제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하면서 북한을 단박에 한 박 이제 가격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위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존 볼튼의 그 저서에서도 거의 뭐 진짜 전쟁 직전에 갈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이제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이제 볼 때 과연 미국이 뭐 북한으로부터 공격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늘상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공갈과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격할 실제는 실력이나 그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럼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이제 서방의 많은 선진국들에서 노스코리아 북한을 저렇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어요. 그럴 때 만일에 진짜 이 화염과 분노로 포격을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질문 들려요. 왜냐하면 뭐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한미 동맹에서 그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예컨대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이 컨틴전시 플랜이 있느냐 이제 그런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소위 말해서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핵무기의 위협을 회피하고 나중에 이제 물론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격을 해서 핵무기를 이제 능력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핵무기 그 혼란 중에 핵무기를 빼돌리는 것을 갖다 막고 민심을 수습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군사 작전을 할 때 그 정당화 근거가 뭐냐 할 때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자유권 전쟁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지만 자유권을 그렇게 넓게 확대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 책임인데 알다시피 북한의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북한 편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 유엔 안보리가 이제 마비 상태에 오는데 그때에 만일에 서방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 군사작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리비아 사태처럼 2011년 리비아 사태처럼 보호 책임을 거론하기는 어렵고 다시 인도적 간섭 왜냐하면 압제받는 사람들 이제 북한에 압제받는 사람들 인권 침해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상황을 정리할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현재까지 국제법 이론으로는 인도적 간섭밖에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때 결국 이 처음에 실정법이 아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에서 제시됐던 말하면 그때부터 제시됐고 그것이 국제관습법으로 쭉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통용되고 있는
인도적 간섭 이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 그 인도적 간섭 이론은 한편으로는 압제받는 그 인민들을 구제하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징벌적 개념이 그 진짜 그 나쁜 국제사회에서 나쁜 시리아의 알 아사드 같은 그런 독재자를 갖다가 징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사회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이 말하자면 북한의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리나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그 해안으로서 답해주신 우리 오병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오병선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정민정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